아, 그래. 어, 오늘 지난 시간 대학이라는 유교 경전에 이어서 오늘은 중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중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중이라는 말은 이렇게 관역에 활이 가서 맞는 우리 적중하다라고 할 때 관역에 이렇게 활이 가운데를 뚫는 것을 중이라고 해. 가운데 중 혹은 맞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중자고 우리 용자는 뭐냐면 이 범용하다는 거야. 범용하다. 이 범용하다는 게 뭐냐면 보편적이라는 거야. 그 보편적이란 말은 뭐냐? 일반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용을 지키자. 우리 중용이 중요해. 음, 이런 말들을 일상에서도 쓰는 말인데 이 중용이란 말이 바로 이런 그 유교 경전,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할 때 과거 유학 경전 4대 경전 중에 한 권이 바로 중용이다. 중용이란 이 표현을 또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서양의 철학을 얘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 니코마코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인데 자기 가문의 윤리학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아이한테 세상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정은 소중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 윤리학 책이 고대 그리스의 현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중용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동양 철학에서의, 동양 사상에서의 중용과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은 약간 그 뉘앙스가 좀 달라. 이 덕이라고 하는데, 아레테라고 하는 그 좋음이라고 번역하죠.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이 중용은 덕인 거야. 그러면 이 중용의 덕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비겁한 사람이 있어. 난 되게 비겁해. 용기가 없는 거지. 그리고 만용, 과도한 용기. 그러니까 내가 큰일 날 줄 알면서도 그 두려움을 모르는 상태를 우리는 쟤는 너무 만용을 부린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용기가 없어서 비겁해. 용감해야 될 때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비겁하게 그냥 네, 그냥 그러고 말아. 그 사이에 용기는 바로 우리가 용감한 것은 덕인데, 중요한 덕성인데, 그것이 뭐야? 만용과 비겁의 그 중용이 바로 용기다.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야. 우리가 너무 낭비를 해. 그런데 너무 구두쇠야. 너무 절약해. 너무 절약하다 못해서 인색해. 그러면 낭비하는 거 펑펑 쓰는 것도 나쁘고, 너무 인색하게 남한테 베풀지 않고 너무 구두쇠 같이 구는 것도 안 좋잖아. 그 중간이 바로 중용이지.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적인 서양적 관점에서의 중용인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과도해서도 안 되고,
모자라지도 않는 것. 그래서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지도 않는 이 중간의 적당한 상태. 통상 우리가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 그 절묘한 그 어떤 중간값 정도 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의 그 서양적 관점의 중용하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중용은 좀 다른 거야. 여기서 아까 그 동양에서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떼시자를 쓰는 시중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중. 동양의 중용은 때에 걸맞는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서양은 양극단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야, 이것도 너무 심하구나. 요것도 너무 심하구나. 그러니 요 정도를 잘 지키고 살아야지 요런 것을 서양식의 중용이라고 한다면 동양의 중용은 너가 어떠해야 할 때 어떠해야 한다는 거야. 말을 너무 좀 어렵게 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울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웃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비통해하고 있는데 거기서 잘난 척하고 웃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때에 맞게 행동하는 거지. 사람들이 모두 다 즐겁게 하고 있어. 파티를 하고 있어. 그런데 혼자 침울해가지고 울고 있어. 이것은 그 시점에 맞지 않는 거지. 그래서 동양의 중용은 뭘 아는 거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게 시거든.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숨에서 읽어주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늘 중용을 공부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시지. 이 시에 적절하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유학경전인 이 중용에 대해서 배운다면 이게 바로 시중. 다시 말하면 이게 동해에서 말하는 중용이다. 큰 틀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누차 강조하지만 이 유교 경전이어서 앞으로 너희가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와서 수능을 공부하고 할 때 적어도 3분의 1 혹은 뭐 4분의 1 정도는 고전 문학을 풀어야 되는데 이 고전 문학의 대부분이 다 유학을 공부한 선비들의 작품이 대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아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 그 사람이 쓴 글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능에서 다룬 작품들의 상당수가 이 유학의 이데올로기, 유학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유학자 선비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애썼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교 경전인 논어맹자 대학 중용이라는 이 4대 경전을 꼭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 이 4대 경전 중에 제일 먼저 있는 책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대학이라는 책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읽는 책이 바로 이 중용이라는 책인데, 그 중간에 논어, 공자님이 제자들과 토론한 논어가 있고, 맹자가 자신의 주장을 담고 있는 왕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펼친 맹자가 있는데, 이 논어 맹자를 거친 사람이 바로 최종적으로 사서의 완성으로 이 중용이라는 책을 공부한단 말이야. 이 중용이라는 책은 공자의 법통이 그 증삼이라고 하는 증자가 이어받고 증자가 대학을 쓴 것으로 우리가 그냥 하자고 했잖아. 그 다음에 증자의 제자가 공자의 손자가 되는 자사라는 사람이야. 통상 높여서 자사자라고 하는데 바로 이 자사자가 왜 공자한테 백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공자보다 먼저 죽어. 그래서 공자 가문의 이 학문이 이어진 것은 백어한테 이어진 게 아니라 손자인 자사한테 이어졌는데 그 자사가 바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중용이라는 경전의 저자야. 그래서
그 대학, 논어, 맹자를 공부한 사람이 어느 정도 유학의 경전에 익숙해진 사람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읽는 약간 고차원적인 사상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중용이라는 책이다. 선생님 여러 버전으로 이 중용을 읽었는데, 최근에는 EBS에서 그 나온 그 버전의 책으로 대학과 중용을 지난달에 너희들 이게 수업 준비하면서 한번 읽었거든. 그 책에 대한 서평입니다. 자, 이 책의 184페이지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봅시다. 군자의 돈은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는 임금의 아들, 다시 말하면 귀족을 아이고, 이 구자를 써야 되는데. 귀족을 군자라고 했는데 이 군자라고 하는 이 명칭이 다시 말하면 이 공자님 때 와서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를 수양한 사람은 다 군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보편적으로 학문을 익히고 자기의 심신을 연마한 사람은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최초의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유가 사상인데 군자의 도리는 먼 곳에 갈 때 반드시 가까운 데부터 출발하는 것 같고 우리 등고자비라고 합니다. 높은 곳을 오르려는 자는 반드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한다. 높은 곳을 올라갈 때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다. 충과 선은 충자를 봅시다. 우리 충성한다라고 하는데 충은 뭐야? 나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지. 마음심의 가운데 중. 아까 중자는 뭐라고 했어? 정확하게 화살이 텐을 딱 쏘는 것을 중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충성한다는 건 뭐야? 어떤 대상한테, 윤석열한테 충성한다. 어떤 내 상급자한테 충성한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옳은 마음 지키는 게 충이다. 그 다음에 섰도 중요한데 서자는 용서하다라는 뜻이야. 일종의 관용, 톨레랑스를 서라고 하는데 서자를 보면 이 여자 여자에 입구자를 쓰면 같을 여자야. 그 다음에 마음심자의 합자네. 그럼 뭐야? 같은 마음이란 뜻이네. 같은 마음. 그래서 공자님이 증자가 그 법통을 이었다고 그랬잖아. 증자가 어느 날 공자님한테 선생님, 제가 스승님의 사상 중에 단 한 가지만 좀 똑바로 배우고 싶어요. 딴 건 모르겠는데 진짜 한 글자만 알려주면 내가 평생 이 한 글자만은 진짜 마음속에 새기고 살게요. 이랬더니 공자님이 한 글자를 준 게 바로 서자야. 다시 말하면 공자님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유학의 사상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야? 서라는 거야. 어? 어떻게 하래? 용서하래. 그러니까 증자가 들을 때도 이거 좀 이해가 안 된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해? 선생님, 서자 한 글자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하라. 네가 하기 싫은 일, 물시어인, 남한테 시키지 마. 그러니까 유학의 진리는 뭐야? 네 마음속에 하기 싫은 일 절대 남한테 시키지 마. 이것만 지키면 뭐라는 거야? 군자라는 거야. 너 청소하기 싫지? 그럼 남 청소시키지 마. 이런 거야. 너 이렇게 하는 거 싫지? 너 그거 남한테 시키지 마. 이것만 지키고 살으라는 거야. 어떻게 하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남과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라는 거야. 이게 유학의 그 두 가지 충과 서야. 뭐 해라? 극기복례해라. 자신을, 자기 이기심을 극복하고, 복례, 어디로 돌아가라? 예의로 돌아가라. 아이고야. 극기복례.
자, 시경은 일종의 뭐 민요집인데 공자님이 그 춘추시대에 자기 시대 이전에 어 민요집을 그 다시 편집하면서 300편을 남겼어. 300편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다시 묶어놨어. 그러면서 이 시경에는 사악한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시경에 도끼자루를 베네, 도끼자루를 베네. 그 법이 멀리 있지 않다네라는 시가 나온다. 공자는 이 시를 두고 길도자인데 도리도 뭐 도덕할 때 도자지. 선생님은 그냥 통상 도리나 진리로 해석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도리는, 삶의 길은, 인간이 걸어야 할 이 도리는 멀리 있지 않은데 도를 실천한다고 하면서 멀리서 찾는다면 그것을 도라고 할 수 없다라고 공자님이 해설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도끼 자루를 손에다 쥐고 나무를 베서 도끼 자루를 또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나무를 도끼로 착착착착착 깎아가지고 도끼 자루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도끼 자루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들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도끼 자루가 어디 있어? 정작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도끼 자루잖아. 근데 이 손에 도끼 자루를 쥐고서 도끼를 만들고 있는 거야, 도끼 자루를.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지? 이런다는 거야. 주희라고 하는 주자라고도 부르는 송나라 때 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근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까운 것으로부터 생각한대. 뭐 인생의 진리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학을 하면서 아이 낳고 기르는 법 다 배우고서 시집 가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구절을 선생님이 지난번에 소개했잖아. 너가 나가서 시국, 나라 사람들 다스리고 싶어? 뭘 가지고 하라고? 가까운 것부터. 우리 집안부터 가장으로서 혹은 집안을 잘 꾸리는 사람으로서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 그것을 바탕으로 확장시켜서 네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어. 그러면 나 가정을 꾸리는 어떤 가장이 될 거야. 아, 나 그러면 나 그 가장이 돼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장 될 수 있지? 뭐 하라고? 수신. 나 먼저 내 몸 먼저 잘 관리하고 내 행실부터 바르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그 다음에 그것을 주변에 적용해봐. 이게 공자가 얘기하는 충서인 거예요. 뭐?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도끼자루 쥐고서 어떻게 도끼자루 만들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고. 사람들은 이미 자기 손에 도끼자루가 들려 있는데 도끼로 나무를 베면서도 도끼자루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이리저리 궁리한다는 뜻이다. 중용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요 구절인데 하늘에 나는 솔개, 호크즈, 매가 날아서 하늘에 이르지만 물고기는 연못에서 뛴다. 이것도 시경에 나온 시를 인용하여서 도의 실천의 방법을 암시한다. 연비, 솔개는 날고 물고기가 도약한다. 솔개와 물고기처럼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타고난 본성에 맞게 생일 누리는 것이 바로 중용. 우리가 이 공부하는 중용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중용의 첫 구절이 뭐냐면, 어, 천명, 하늘이 명령한 것을 위성. 하늘의 명령이 우리의 바로 본성이래. 위도. 우리가 하늘이 명령한 바가 본성인데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을 일컬어서 도라고 한대. 삶의 도리, 진리라고 한대. 또
위교. 우리가 도를 수양하는 것, 닦아서 적용하는 것을 뭐라고? 바로 교육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 있다고? 천명, 하늘이 우리한테 명령한 본성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잘 구현하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맹자는 성선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왜? 우리의 본성은 주자가 얘기했듯이 하늘의 선한 이치가 우리 마음 안에서 잘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본성이어서 우리는 누구나 착한 본성이 있어서 그 누구도 자신의 본성을 잘 알고 닦기만 하면 누구나 군자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유교의 진리인데, 그러면 하늘이 누구한테는 어떤 본성을 내리고 어떤 본성을 내렸다는 거야. 솔개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늘 나르라고. 물고기는 어떻게 하라고? 연못에서 약동하라고. 이렇게 점프하면서 행복하게 에너지를 막 내뿜으면서 살으라고. 솔개한테 헤엄치라고 수영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고기한테 하늘 잘 날러 볼래? 이렇게 도전해 볼래? 이러는 게 아니라고. 전에 선생님이 한번 이런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어, 뽀로로가 어느 날 독서를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버드라는 책이야. 새라는 책이야. 새라는 책을 읽으면서 뽀로로가 자신의 팔을 보고서 자기가 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버드라는 책을 봤더니 나 말고 딴 새들은 펭귄인 뽀로로 말고 딴 새들은 하늘을 멋지게 나는 거야. 그래서 뽀로로한테는 꿈이 생겼어. 뭐? 하늘을 나는 거. 그래서 뽀로로가 열심히 하늘을 날려고 절벽까지 뛰어내리고 하다가 자기가 날지 못한다는 것에 너무 좌절해서 어느 날 너무 속이 상해서 극단적 선택을 절벽에서 최종적으로 막 날아보다가 물속에 풍덩 빠졌어. 그러면서 깨닫게 됐어. 나는 바닷속을 날 수 있다. 선생님이 선생님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키우면서 뽀로로 중독이 같이 됐거든. 근데 어느 날 뽀로로를 봤더니 뽀로로의 이런 심각한 내용을 다루는 거야. 뽀로로가 자기를 새라고 인식하고 나는 날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잘못된 자기 이해지.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해서 의사 되는 것과 같은 거잖아. 니네 학생이면 공부 1등해서 전교 1등 해라. 그래서 의사 되라. 이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지. 왜? 솔개는 하늘을 나는 게 건강한 삶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도약하면서 자신의 삶을 즐겨야 된다는 거야. 건강하게. 뽀로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을 나는 존재가 아니라 바닷속을 나는 거지. 헤엄쳐서. 멀리 있지 않다는 거야. 나 안에 있다는 거지. 이런 본성들이. 이게 유학이 생각하는 천리지. 하늘의 이치지.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부부간의 평범한 삶에서 발단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멀리 있지 않다는 거야. 근사. 가까운 곳부터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세계라 할지라도 지극한 데 이르면 하늘과 땅에 꽉 들어차 빛나는 것이다. 라고 중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짤막하게 감사항을 썼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학의 성경인 우리 바이블인 노노맹자 대학 중용에는 여러 해설서로 부단히 쉬지 않고 읽고 있다. 이번에 EBS에서 펴낸 대학과 중용 해설서에 손이 가서 정독했다. 이번 독서에서는 대학의 인자, 어진 사람은 이재발신, 재물로서 자신을 일으키는데, 불인자, 어질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한대?
이신발제. 뭐야? 자신을 갈아 넣어서, 자신의 몸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번다. 선생님이 인자는 이제 발신하고 불인자는 이신발제니라라고 하는 구절이 좀 마음에 이렇게 울렸어. 아, 내가 혹시 나 갈아 넣어서 너무 돈 버는 거 아닌가? 불인자인가? 이렇게 되면 이런 자기 성찰을 좀 해서 어, 어진 사람이라면 재물은 수단이어서 나 자신이 올바르게 발현되는데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재물은 그런 수단이잖아.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갈아 넣어서 너무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구절이 선생님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나 봐. 어진 자는 재물을 통해 자신을 일으키지만 불인 자는 몸으로써 재물을 일으킨다는 말이 자꾸 곱씹게 된다. 또한 대학과 한나 아렌트가 말한 공공성과도 겹쳐 보인다. 수신, 자신을 수양하는 것을 수신이라고 하지요. 경물치지, 대상을 탐구하고 지극한 알매 이른다. 성의 정신,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정신, 마음을 바르게 한다. 이게 대학의 8조목이잖아. 그래서 경물치지에서 공부해서 대상에 대해서 탐구해서 알게 되고 어떤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 먼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게 뭐라고? 수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수신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 그것을 바탕으로 응용해서 제가 집안을 가지런히 할 수 있고 또 이런 수신과 제가가 사적인 영역의 것이라면 이것이 잘 된 어떤 한 사람은 뭐해 볼 수 있다고 도전을 치국과 평천하 나라를 통치하는 것, 정치하는 것과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걸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누차 강조하지만 수신제가가 안 된 인간이 치국과 평천하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민폐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일 아니냐. 공적인 영역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존과 이익 추구는 사적 영역이잖아. 그것을 넘어서는 공적인 마인드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그래서 수신제가라고 하는 사적 영역의 이윤을 추구하고 이런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해본 사람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이 뭐야? 퍼블릭한 문제로 도전하는 거지. 우리가 남들 앞에서 리더로 서려면 뭐 해야 된다? 지부터 잘해라. 그리고 적어도 자기 가족 안에서의 가지런한 어떤 우리 집안을 한번 이끌어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도전하려면 도전해라. 중용은 늘 감동을 주는 바가 있다. 육아의 유교의 이데올로기 사상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으로도 가르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치곡장, 곡진함에 이르다라는 장인데 늘 곁에 두고 경계를 삼을 만하다.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그 가르친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기차는 치곡이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음은 곡진함에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굽어 있는 요 모서리가 곡인데 이 모서리는 끝도 없잖아.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그러니까 어떤 각이라고 하는 건 무한히 계속해서 앞으로 가도 여기를 확대하면 또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곡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디테일이야. 중용의 23장에 보면 너희 뭐 이 책을 읽은 학생들은 읽었을 텐데 중용 23장에 요 구절이 선생님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구절이야. 곡진해야 한다. 뭐야? 삶의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거야. 정말 그 디테일까지 잘 살피는 것을 뭐라고 하면 치곡이라고 해, 치곡. 곡, 능, 유, 성이래. 이 아주 디테일까지를 시행하는 사람만이 능, 캔인데 정성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자는 자신의 한 말을 이루는 거잖아.
자신의 말을 이루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정성을 다하면, 즉, 형태가 드러난대. 디테일까지 살피는 사람만이 정성을 다한다고 할 수 있고, 그 정성을 다한 사람은 사람들이 그 형태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대. 형즉 저하고. 형태가 갖추어지면 이제 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배어 나오는 거예요. 우러 나오는 것. 저, 즉, 명하되. 명, 저한 사람은 밝아진대. 이 밝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의 표정이 이렇게 밝아. 어떤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 참 밝은 사람이야. 어떨 때 우리는 밝을 수 있냐면 떳떳할 때, 당당할 때.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은 밝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밝은 사람 되려면 우리가 밝은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디테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거기 디테일을 최선 다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정성스러운 것. 기차치국이니 공능유성이니 성즉형하고 형즉저하되. 그러니까 정성 다한 사람이 모양으로 드러나고 형태가 모양이 드러나면 배어나오고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저가 이루어지면 밝아진대. 자, 밝은 사람은 동할 수 있대. 동은 움직이다. 뭔 얘기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디테일까지 정성 다하면 형체가 갖춰지고 형체가 갖춰진 사람은 배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러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이 갖춰지면. 그 우러 나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할 거야? 그 사람 참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대. 우리 지난 시간 대학 할 때도 대학 삼강령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명덕이지. 자신의 밝은 덕성을 더 밝히는 것이 바로 명, 명덕이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밝은 덕성이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참 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래야 그 밝은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 감동시킬 수 있대. 어디서부터 온 거야? 성실함부터 온 거지. 이 중용을 읽어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계속해서 성실함, 성자가 계속 나온 게 이 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맞추는 것, 내가 해야 되는 본분들이나 타이밍에 맞는 어떤 것을 행하는 것, 적중하는 것, 치중,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정성스러운 것인데 그 정성을 다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타인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반구석기. 중용의 구절인데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 몰라줘. 그럼 뭐 한다고? 활 쏘는 사람이 화살이 적중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한대. 왜? 화살 잘못 쓰면 바람 때문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아, 내가 호흡이 잘못됐구나. 화살을 잘못 쐈어? 잘못 날아 적중하지 못했어? 어떻게? 아, 내가 지금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구나. 아니면 자세가 잘못됐구나. 뭐, 내 탓한다는 거야.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 군자가 아니야. 반구적이. 군자는 어떤 사람이야?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으로부터 돌이키는 사람이지. 남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남한테 내 정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래? 아, 정성이 부족하구나, 내가. 동즉 변한대. 변하고 변즉화이니 뭐야? 여기서 변화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변은 물리적으로 변하는 거야. 모양이 바뀌는 게 변이고 화는 우리 화학이라고 할 때 화자야. 케미컬, 완전히 변화하는 것. 물리적인 것을 떠나서 화학적 변화까지 일으키는 것을 이 화라고 하는데,
남을 감동시킨 사람만이 그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야 마음속까지 완전 다른 사람 된다고. 선생님이 하는 일이 남들 가르쳐가지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사람이잖아. 학교 학원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니네 열심히 가르치는데 니네가 맨날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아, 감동시키지 못했구나. 감동시켰으면 너희가 변했을 거고, 변했으면 화했을 텐데. 아,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아, 내가 밟지 못했구나. 내가 배어나오지 못했구나. 내가 형체가 갖춰지지 못했구나. 왜? 나는 정성스럽지 못했구나. 나는 디테일까지 못 살폈구나. 이렇게. 유, 천하지 성이야 위능하라.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면 변화에 도달하게 할 수 있대. 음. 선생님도 좀 답답할 때도 있어. 야, 내가 진짜 애써서 가르치는데 이 자식들이 어, 공부하기 싫고 힘들어한다고 안 한다고 하고 이러면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섭섭하고 답답하지. 니는 왜 이렇게 변화하지 않지? 이렇게. 그런데 그때마다 이 구절을 선생님도 좀 좌우명으로 삼아야겠다. 아, 내가 디테일, 내가 정성이 부족하구나. 또한 아래 구절에 대해서 제 깜냥껏 약동하는 온전한 생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란 해석을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 시운, 시에 말하기를 연는 비하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천이지. 그 다음에 어약, 우연, 물고기, 솔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연못을 도약한다. 이것은 말하는데 뭐야? 기상하 찰가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위로는 하늘까지 땅까지 널리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아까 선생님이 뽀로로 얘기 인용을 했잖아. 그런 구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어, 자, 이 구절 하나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텐데요. 선생님 생각할 때, 음, 중용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구절이어서, 이 구절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로에락이 지, 아이고, 진짜. 우리 희로애락이라는 말 쓰잖아. 희로애락, 애호욕이라고 인간의 일곱 가지 감정,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여기서는 이게 지자가 주격조사 뭐뭐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요. 희로애락이라는 일곱 가지 감정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서 뭐라고? 중이라고 말한대. 발, 그것이 발현돼서 and 이 계중절 모두 중절하면 절도에 맞으면 이 절자는 이 마디 절자인데 대나무 마디마디에 딱딱딱딱 맞는 거지. 우리 박자에 딱딱딱딱 맞으면은 적절한 박자에 탁탁탁탁 맞는 게 중절이야. 감정이 발현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한대? 중이라고 하고 희로애락이 발현되어서 이번엔 발현되어서 모두가 적중하면 그것을 화라고 한대. 화자 봐봐. 벼화자에 입구가 있어서 밥을 먹으면 평화로운 마음이 되잖아. 이게 뭐야? 중화지. 이 중화라고 하는 것이 이 중용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라고? 감정이 발현되지 않는 상태 유지하는 것을 중이라고 한대. 중용에.
혹시 희로애락이 발현됐을 때 그것이 그 타이밍이야. 아까 중자는 시중이라고 했잖아. 그때의 시중, 때에 아주 딱딱 들어맞으면 그것을 평하다, 화목하다, 화해하다 할 때 이 화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중야자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뭐래? 천하지 달도다. 도에 이른 것이다. 그 중화가 천하의 근본이고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고 천하의 도에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 감정이 발현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래. 혹시 발현될 거면 희로애락 애호욕이 칠정이 발현될 거면 어떻게 하래? 제발 좀 적절하게 하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그 율곡 아이고 율곡 이 선생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경목요결 했잖아. 경목요결의 저자인 율곡 이이가 칠포사라는 개념을 설명했어. 칠포사는 뭐냐면 사단. 사단은 뭐냐면 인, 의, 예, 지라고 하는 인자하고 정의롭고 예의 지키고 지혜로운 것. 엄밀히 얘기하면 이걸 사덕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의 덕성, 유학 군자가 갖추어야 되는 인의 예지의 이 네 가지 덕성에 본성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맹자의 사단인데 네 가지 단서, 인의 예지 도덕심의 네 가지 단서가 있는데 인자함의 단서는 측은지심, 남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의로움의 단서는 수오지심, 미워하고 남들이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남들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이 본성으로 우리의 단서로 있고 정의의 단서로. 우리의 예의는 어디 있어? 우리 마음속에 사양하는 마음, 사양지심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혜는 어디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시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는 마음이 시비지심으로 있다는 거예요. 율곡 이이가 볼 때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 안에 포함되는데 뭐가 칠정이 인간의 감정은 아이고 손이 잘못 그렸다. 거꾸로 그렸네. 칠포사인데 인간의 일곱 가지 감정 안에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칠포사 칠정 안에 사단은 포함된다. 퇴계 이황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인간의 칠정은 인간의 기에서 나온대. 인간의 기질에서 나오고 에너지에서 나오고 인간의 사단, 인간의 도덕심은 하늘이 준 이치에서 나온대. 천리에서 나온대. 그래서 우리의 리가 더 중요해서 기를 잘 제어해야 한대. 마치 우리의 에너지를 말에 비유하고 그 말을 잘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듯이 하늘에 준 착한 마음,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이 사단으로서 우리의 길을 잘 컨트롤해야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된대. 그래서 마치 기 따로, 이 따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 따로, 우리의 도덕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게 태계 이황의 주 이론이야. 왜? 감정하고 윤리를 분리시켜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윤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사상이야. 그런데
율곡 이이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인 거야. 우리의 도덕이라고 하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형지심, 시비지심도 어차피 감정이라고. 왜? 희로애락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중이잖아. 천하의 가장 근본이 되는 마음이잖아. 그런데 이 칠정 중에 어떤 것은 빗맞고 어떤 것은 중심에 맞는다는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감정은 잘못된 감정일 수도 있고 어떤 감정은 옳은 감정일 수도 있는데 그 옳다, 그르다. 그 감정의 기준은 어디 있냐면 시, 타이밍에 적중했냐, 시중했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기쁨은 시야. 시는 나의 감정 중에 시가 있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 시가 맞는 기쁨일 수도 있고 틀린 기쁨일 수도 있다는 거야. 사단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도 있을 수 있고 기쁨이 나쁜 기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것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례식장에 가서 애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웃겨. 그래서 막 희희낙낙해. 술 마시고 놀아. 그러면 어때? 때에 적절하지 않지. 그럼 난 뭐 한 거야? 시중하지 못하고 발이계 중절. 내 칠정이 발현되어서 적중하지 못한 거지. 그럼 나는 뭐야? 불화하는 거지. 아, 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조화롭지 못하고 화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하모니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서 온 거야? 내가 때에 맞지 못했구나. 남들이 애쓰고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 딩가딩가 노는 사람이야. 그럼 어때? 내 감정은 적중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은 자기 자신의 본성과 이것에 적중해야 하는 것이 수신과 조금 나가서 대가까지라면 그것을 공동체의 리더로서 더 큰 리더가 되려면 뭘 보라는 거야? 네 몸만 보지 말고 네 상태만 보지 말라는 거야. 어딜 봐야 돼? 내 몸의 때가 힘들어도 이제는 이게 내 몸이 다가 아니잖아. 식구들 봐야지. 이젠 내 몸이 아니잖아. 뭐 봐야 돼? 공동체 봐야지. 이젠 내 몸이 하나의 몸이 아니잖아. 세계를 봐야지. 그러니 결국에는 때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는 너희들처럼 어린 나이에 학생한테는 자기 자신만 잘하면 되지. 그러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수신해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어른 돼서 집안의 엄마 아빠가 되기도 하고 가장이 되기도 하잖아. 그러면 이때는 어떤 때를 봐야 돼? 내 몸의 때만 볼 수 없지. 내 몸의 때는 지금 몸이 아프고 감기에 걸리고 힘들어. 그러면 쉬어야지. 하지만 어때? 다른 사람들의 때를 봐야 되잖아.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 나가지 않고 다시 수신하면 되지. 그럼 나의 한 놈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로 가는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로 가는 이 대학의 팔조목하고 중용에서 희로애락이 발현되지 않은 고요한 상태를 좀 유지해라. 희로애락 미발지 위지 중이다. 그게 중요하다, 진짜. 그지? 왜? 예를 들어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막 즐겁다가 갑자기 슬프다가 이렇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막 그 공부하는데 막 희희낙낙하고 웃다가 갑자기 공부하려고 하면 마음이 들떠서 공부가 잘 안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누구랑 막 싸웠어. 너무 막 화를 냈어. 이거 뭐야? 노한 마음이지. 이 노한 마음이 나쁜 건 아니야. 왜? 노 자체가 나쁘지 않고 노가 화낸 게 그 적절한지를 묻는 거야. 적군이 쳐들어오는 때 선생님이 군인으로서 싸울 때는 내가 화나야지.
어떤 불이한 장면을 봤을 때 내가 화가 나야지. 이 화가 난 게 잘못이 아니야. 뭐가 잘못이야? 시중하지 못한 것. 때에 맞지 않는 게 잘못이지. 그러니까 희로애락이 발현되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유지하는 마음이 잘 있어야 그 어떤 마음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제대로 딱 든다는 거야. 봐라. 내가 고요한 상태, 중이잖아. 희로애락이 미발한 상태를, 중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과 반갑게 만났어. 그러면 나는 반갑게 기쁘지. 이건 뭐야? 타이밍에 딱 맞았네. 그러면 칠포사, 칠정, 감정이 사단이라고 하는 인의예지에 딱 맞는다는 거야. 적중했네? 시중했네? 왜? 나는 희로애락이 미반한 상태를 고요한 중의 마음을 유지했으니까. 그러니 발현되니까 딱 맞지. 그게 뭐야? 이게 중절. 발현되어서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고요하고 있으라고, 고요하고. 내가 너무 기쁘고 있어. 평상이 너무 기쁘고 있으면 갑자기 슬픈 사람 봤을 때 내 마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바뀌지 않는 거야. 내 들뜬 마음 때문에 슬퍼야 될 때 울지 못하는 거야. 이건 뭐 한 거야? 슬픈 사람 앞에서 시중, 때에 맞지 못하게 한 거지. 그래서 어떤 걸 유지하라고? 감정 상태가 그때그때 제대로 작동하려면 발익의 중절, 발현돼서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려면 제발 좀 고요한 마음을 좀 유지하라고. 이게 사실 선생님도 어렵지. 나도 어려워. 선생님한테 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왜 우리의 감정은 고요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고 또 그것은 적합하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중용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좀 이렇게 몇 군데를 가르쳤어. 그래서, 중용이란 책이 뭐냐라고 하면 아마 오늘 선생님의 강의한 것 정도가 이제 중용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어. 그냥. 이 정도 이해하면, 중용이라는 책에 대해서, 아, 이런 게 중용이구나. 옛날 선배들이 왜 이런 책들을 읽고 수양을 하려고 했구나. 이런 얘기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 설명을 하고 마칠 텐데요. 음, 우리 다음 주는 설 연휴니까 휴강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 수요일 김초엽의 SF 소설 이번에는 진짜 쉬운 책이야. 그래서 이 책에 총 7편의 단편이 있는데 최후의 라이오니, 마리의 춤, 로라, 춤 그림자 이 네 편을 같이 읽고 이 그 작품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1월 달에 우리가 경목 요결하고 그다음에 대학 중용을 했는데 아마 올 1년 전체 과정 중에 제일 어려운 첫째 1월 달 커리큘럼이야. 앞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없어. 새해에 좀 각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어려운 책을 일부러 했고요.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겨울은 조선인 만드는 조선 사람 같은 유학자 만드는 우리 학원의 커리큘럼이야. 그래서 너희 역시도 음, 유학 경전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옛날에 선비들이구나. 이거 깨우치게 하려고 좀 어려운 책을 한 달 동안 진행했고요. 열심히 따라오느라 많이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 명절 잘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어, 양 그 2월 5일, 2월 12일 수요일에 걸쳐서 김초엽 작가의 SF 소설 방금 떠나온 세계를 두 주를 진행하겠습니다. 명절 때 그냥 팽팽히 놀지 말고 이 두 권의 책을 그냥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재미있게 읽고 수업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그래,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안녕히 그래, 그래. 계세요.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상원아,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예준, 월요일 날 보자. 네. 음. 안녕히 계세요. 어, 돌리네, 민서.